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조금만 더 기다리고 5분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황인찬 시인님도 그렇고 어저께 저희 책방에서 강의를 하셨던 설재인 작가님도 다 진주를 처음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작가님들께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진주가 뭔가 볼 것이 없는 도시구나. 대부분 다 이렇게 통영 갈 때 뭐 저희 이제 외지에 사는 친구들도 그렇고 통영 갈 때 잠시 들렀다만 가고 아니면 지리산 갈 때 잠시 이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도시가 진주가 아닌가, 이렇게 진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책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진주는 다 처음 와봤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주의 매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자꾸 이렇게 작가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네. 5분 7시 2시 5분부터 2시 5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어저께부터 계속 제가 그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황희찬 지인님한테는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후 5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네. 근데 오후 2시에 저기 강의가 시작인데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네, 한꺼번에 막 오고 계시네요. 지금 설재인 작가님이 계속 저렇게 앞에 계셔도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혹시 그 황인찬 작가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데 낭독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유튜브예요. 유튜브예요. 무관조식이에요. 네. 혹시 귀가 녹지 않던가요? 이거랑 귀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이랑 이파랑. 그래요? 시작할까요? 네. 네,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또 시간도 됐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원 사업으로 오늘 황인찬 시인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제목을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라고 오늘 북토크 제목을 지었거든요. 제가 그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이 시집을 읽다가 2부에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시를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저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저렇게 붙였고요. 원래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책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소소책방이 작은 공간이라 오늘 급하게 이제 진중구를 장소로 옮기게 되었고요. 황인찬 시인님을 제가 어떻게 딱히 따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황인찬 시인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황인찬 시인님 시집을 이제 2권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좀 특징적이었던 게 첫 시집으로 나왔던 이 구간조 씻기기 하고 사랑을 위한 되풀이 이제 마지막 나온 시집을 읽어봤는데 갈수록 그 소개글이 짧아지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게 유명해질수록 소개글이 짧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황인찬 시인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첫 시집에 나와 있는 작가님의 소개를 잠시 읽고
황희찬 시인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시인님은 1988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셨고요. 중앙대학교 문창과를 졸업했고 2010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 구간조 씻기기로 3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질 세계, 그 다음에 사랑을 위한 되풀이까지 이제 시집을 내셨고요. 또 제가 다른 책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매체나 다른 책에서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나 또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목소리를 바로 들으실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냉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국악방송에서 또 DJ로도 활동 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짜 꿀 보이스로 그 1시간 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황희찬 시인님께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울리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벗고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대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소리가.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일단은 마침 제목을 저 세 번째 시집에 있는 그 놀 거 뭐더라?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라고 이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셔서 선생님이 이 세 번째 시집, 그러니까 이 시집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 이 책들을 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 시집부터 얘기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시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미리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외에도 또 이 질문들 외에도 또 이제 뭐 같이 궁금하신 점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도 다시 또 추가로 하면서 시간을 꾸려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시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쩌면 시를 읽지 않는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가까운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인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시인이 왜 이렇게 젊어? 그리고 요즘도 시인이 있어? 라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들 자체는 뭐 어떻게 탓하거나 뭐 그럴 수 없는 말인 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문예창작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요. 그 문예창작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야 시라고 하는 게, 현대시라고 하는 게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대학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시집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요. 저한테 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는 텍스트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시인이라 그러면 크게 이상 아니면 윤동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시인은 약간 낭만적인 어떤 무엇인가거나 아니면 어떤 비운의 천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지사적인 그런 뭔가. 그래서 무슨 시만 갖다 대면 다 이제 뭐 민족 현실에 대한 은유다 뭐 맨날 그렇게 다들 막 해석하려고 하고, 사실 윤동주의 많은 시들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시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천재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뭐 비운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현 시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시인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 시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펼쳐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시키니까 읽어봐야 되니까 읽어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시 읽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를 이해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기 쓰여 있는 말들을 이렇게 보고 뭐 이 구절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뭐 다른 구절은 무슨 뜻이고 막 그래서 여기는 뭐의 은유고 상징이고 이거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를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다면 충분히 잘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시를 읽는 일은 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썼느냐를 따라가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쓰는 일에 가까워요. 여기 쓰여 있는 말들, 여기 들어가는 단어들, 문장들, 혹은 여기 들어가는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과 행 사이에 간격과 여백들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시 안에서 나름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내가 이거를 무슨 뜻이 있는 거지라고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읽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깝고요. 오히려 다시 이 시를 새로 쓰는 일에 가까워요. 시를 읽는 일은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도 모두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새로 써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활용 방식을 찾아 나가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저한테 이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쓴 사람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인데 이게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두루뭉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바가 온전히 전달된 적은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서로가 대충 두루뭉술하게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런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이해라거나 온전한 소통이라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일종의 착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런 착각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한 소통을 이 불완전한 말로 어떻게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이 소통 불가능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도록 만드는 일이구나.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차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첫 번째 시집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저한테 이 예술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꼭 써야 될까요? 네. 이게 너무 울려갖고 제가 불편해요. 지금 말하는 게. 제가 그냥 목소리 좀 크게 말할게요. 저한테 이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잘 들리시죠? 네. 저한테 이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좀 불완전한 소통이고 불가능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소통인데도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써내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말을 걸려고 하는 것도
말을 듣고 뭔가를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내가 나아지든 네가 나아지든 우리 전체가 나아지든 무엇인가 나아진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첫 번째 시집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는 텍스트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깨달았죠. 그게 진짜 멍청한 생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이 첫 번째 시집은 좀 그런 거였어요. 이걸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시집은 좀 정지가 많고요. 말을 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최대한 많이 구성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침묵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집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고, 근데 이걸 그렇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학번이 06학번인데요. 이제 06학번이 뭐였냐면 이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취임을 하고 된 시기였나? 뭐 그랬던 것 같고, 그게 지금 7년인가 그게 그 즈음이었고, 근데 그건 되게 의미심장한 일이었잖아요. 이제 어떤 이 재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로 아예 들어와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런 이제 본격적인 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중앙대를 나왔는데 이 중앙대가 이제 두산에 인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사실 전 다니던 그 학과의 다른 사람들도 분위기가 막 이렇게 두산이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학교 전체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반기는 거예요. 야,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도 이를테면 성대처럼 막 이제 떡상하는구나. 막 그런 것들을 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사장 취임사가 그 두산 그 회장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취임사 글이 뭐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 댓글이었나 아니면 거기 게시판이었나에 달려있던 말이 그거였어요. 회장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환영합니다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환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이 한국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의 어떤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환영합니다가 아니고 회장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하고 두산이 동치가 되고 그렇게 동치가 되면서 그게 또 우리 학교랑 이어지고 하는 이 태평성대를 꿈꾸는 마음이 말하자면 2000년대를 관통하는 어떤 되게 상징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고 경험했던 2000년대는 정말로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시간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묶었던 것 같아요. 이 대학 시절에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제 대학생 시절에 썼던 한 반 정도가 대학 때 썼던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 되고 나서 들어간 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묶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집이 나오니까 이제 상을 받고 시집을 나왔어요. 상을 받고 시집이 출간이 되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일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작가들이 다 그랬어요.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세계 하한선은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박근혜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됐어야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징성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작가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간사로 젊은 작가 포럼이라고 하는 그 작은
운영 그 조직의 간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 한국 작가 회의는 이제 뭐 계속 싸워오고 잡혀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좀 그래서 맨날 좀 그런 이제 단체였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빚진 게 없는데 괜히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빚진 게 없으면서도 괜히 마음에 빚이 있어갖고 가서 그냥 좀 일 좀 하다가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거기 굳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제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간사를 할 때 일이었는데 거기 젊은 작가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상을 줬어요 매년.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젊은 작가들이 이 선배들 선생님급 되는 원로급 되는 선배들 한 명을 정해서 상을 드리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에게 상을 주는 심지어 상금도 없고 상패가 있든 거 없든 거 상패 되게 싸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상패도 없고 상패가 하나 조그맣게 있고 심지어 이제 상금도 없어갖고 전화할까 선생님 수상하셔가지고요 그때 오셔갖고 이제 쏘셔야 돼요 뒤풀이 선생님이 내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와가지고 그냥 기꺼이 내고 가시죠 그냥 후배들이 주는 상인데 그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상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였냐면 수상자가 황현산 선생이었어요 돌아가신 황현산 선생님이 그때 수상자였고 시상식 날짜가 대선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일정이 안 잡아져가지고 딴 데가 꽉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약간 이 대선 다음 날에도 괜찮나? 뭐 약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때 했던 건데 그래서 행사 당일날 황현산 선생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를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냐고. 내가 너무 민망하고 후배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제 시인이 그래도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여기서 취소해 버리는 게 더 안 좋은 그건 것 같으니까 하자고. 그래갖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저기 홍대 쪽에 있었던 그 창비에서 하는 그 인문 카페 창비 거기 2층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황현산 선생 정도 되면 오래 활동해왔고 되게 인망이 높은 분이라 사람이 엄청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스텝하고 황현산 선생 절친한 친구 2명만 왔어요.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다들 이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현실 인식을 너무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모두가 다 실감을 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 텍스트가 뭐였냐면 말하자면 이 회장님 건강하세요 하는 이 세계에서 일종의 정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잠깐 멈추고 이 속도를 멈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썼었는데 그거를 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멈추는 일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시에 멈추면 그건 혁명적인 일이 되는 건데 나 혼자 멈추는 거는 그냥 웰빙에 그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부끄러운 거였구나. 이게 나 혼자서 멈추고 나 혼자 멈추는 포즈를 취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멈춰야 한다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혼자 세상을 만만하게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얘를 좀 편하게 볼 때까지 거의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안 보고 보지도 않고 손 이렇게 떼놓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시집을 낼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 뭐여야 되지? 시가 무엇이어야 사람들하고 마치 만나고 호흡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동시에 시라고 하는 것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다루는 이 양식들인데 이 아름다움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만 하지? 라는 것들을 계속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2번째 시집인 희지의 세계라고 하는 시집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짜증이 되게 많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짜증을 부리고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를 쓰는 일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도 되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나마 했던 것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또 시의 어떤 성격에 관련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얘기가 잠깐 딴 가지로 나갔는데 그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는 일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는 일이고 알고 있는 거를 모르는 자리로 옮겨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를 읽었을 때 야, 나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다 라기보다는 되게 좋은데 뭔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시를 접하게 됐을 때는 바로 그런 순간들인 거예요. 분명히 난 이걸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난 되게 많은 거를 지금 얻었는데 동시에 여전히 결코 해소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시를 만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미지를 향해 가는 일이고 미지하고 가까워져 가는 일이고 기지에서 미지로 이행해 가는 일이고 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시에 관련된 말들이. 저도 그게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게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두 번째 시집 낼 때쯤에는 이 좋은 시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시집 묶을 때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시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신인이고 막 이제 얼굴 이제 막 처음으로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신인이니까 시를 완성도 있게 잘 써서 잘 쓴 시를 만들어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갖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시집은 그렇게 시를 잘 써놓고 왜 이제 맛이 갔냐 그런 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시를 잘 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좀 쓸데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시집을 묶어놓고 나니까 잘 쓴다는 거는 그냥 별로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라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서 중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시에 대한 짜증을 부리는 생각으로 여전히 저는 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생각했던 게 말하자면 일종의 오해와 착각 같은 거였어요. 두 번째 시집은 저한테는 그래서 오해와 착각의 시집이었거든요. 그 시집의 제목이 희지의 세계인 이유도 그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를 제목이 미지의 세계라는 말이 되게 묘해가지고 그게 또 조용필 노래 제목인가 아마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저 제목을 내가 뭐 시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를 이제 맞아. 그래서 시를 쓰려고 시를 쓸 때 항상 메모해서 이제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메모를 썼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확인 안 하고 제목을 써놓고 시를 썼는데 그리고 다 써갖고 보냈는데 그 시가 제목이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희지의 세계라고 제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게 또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거는 미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다른 말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순간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는 되게 의미 있는 유의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지나 미지나 이런 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무엇인가를 잘못 아는 거 그거 잘못 알고 잘못 오고 잘못 내려앉은 그 자리가 또 그 순간에는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은 그런 식으로
대체 시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시에 대한 짜증도 부리면서 결론도 못 내린 상태로 그렇게 묶어낸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뭘 해야 될지 너무 진짜 모르겠고, 내가 시를 계속 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두 번째 시집을 내고 원래는 바로 군대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가 군대를 30살에 갔는데 군대를 제가 등단을 23살 때 했거든요. 만 22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번에도 투고하고 안 되면 군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투고했던 게 등단을 하는 바람에 군대를 하염없이 계속 미뤘던 거예요. 왜냐면 등단하고 바로 군대 가면 사실상 등단 취소나 마찬가지거든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책은 시집은 내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또 미뤘다가, 이 입대를 미루려고 간 대학원을 석사를 휴학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석사는 그냥 끝내야지라고. 그래서 첫 번째 시집 내고 석사 끝냈다가, 석사 끝내고 나니까 좀 있으면 두 번째 시집이 나오겠는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시까지 내고, 그럼 이제 진짜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지도 교수님이 괜찮아, 내가 학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됐는데 간사를 네가 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군대를 못 가고 학회 간사로 사느라고 또 그러고 어영부영하나 30살에 되게 늦게 갔는데, 두 번째 신 내고 나서 약간 일부러 좀 시간을 좀 많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이 예술계 내 성폭력 그리고 문단 내 성폭력 관련한 사태들이 이제 2010년대 말에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작가들이 느꼈던 죄악감이나 죄책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뭐였냐면, 그 새끼 나쁜 새끼인 건 나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 헐겁게 만들어지는 이 연결망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랑, 동시에 그 새끼가 그래도 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계속 2010년대부터 계속 문학이 계속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문학이 과연 우리 삶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 되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본격적으로 촉진이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오고 있었고, 왜냐하면 저한테 문학은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동시에 문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 메시지 송신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을 전제로 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 모순을 짊어진 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실 문학의 방식이고 길이었는데, 동시에 이게 정말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혼자 떠들고 몇몇 사람들끼리만 웃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로 맞아? 라는 질문들이 계속 더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했던 게 뭐였냐면, 문학을, 그리고 시를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일탈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권력 문제들 같은 것들도 다, 위계 문제들 같은 거 다 읽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술가잖아, 아 시인이잖아, 아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돼라고 하는 그게 존재해 왔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왜 존재했냐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는 윤리적인 면죄부가 주어져요. 아시다시피 그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 나왔을 때 보바리 부인은 나오자마자 재판정에 섰어요. 외설적이라서, 비윤리적이라서. 근데 플로베르는 운 좋게 이제 그거 어떤 조치를 받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같은 시기에 나온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재판장에 넘어와가지고 벌금도 내고 책 수정도 했어요. 비윤리적이라서.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술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윤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술가한테는 윤리적인 면죄부가 주어져 오고요. 근데 그 예술에 주어지는 그 면죄부가 또 사람들의 오래된 예술에 대한 통념 가운데 하나는 예술하고 예술가를 같이 붙여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술에 주어지는 면죄부가 예술가에게도 같이 주어지게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201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그 관계성 전체를, 그 역사성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동시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문학을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문학을 목표로 두지 말자. 대신에 문학은 잘 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내가 잘 사는 수단이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수단이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195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시인인데 그 김종삼 시인이 진짜 그 시의 어떤 여백이나 이런 거를 정말 압도적으로 되게 탁월하게 잘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삼의 시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는데 김종삼은 말도 적게 하고 시도 적게 쓰고 평생에 걸쳐서 시를 한 200편 썼나? 그 정도밖에 안 쓴 사람이에요. 보통은 막 김춘수 이런 사람들은 막 한 1000편 넘게 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진짜 시를 과작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 중에 그 얼마 안 되는 시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시든 산문이든 그런 말들이 자주 종종 나오는데 나 같은 건 시에 미치지 못한다. 나 같은 건 시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남겨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러면 사실 김종삼이 시인이 아니면 시인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줌도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봐도 돼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는 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시에 대한 어떤 거대한 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시한테 그리고 시인 자신한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2010년대 그 시간들을 계속 통과를 하면서 문학이 무엇일 수 있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 속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시를 그렇게 위대한 자리로 두면 둘수록 시인도 같이 높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종삼이 엄청 교묘하게 자기 스웨그를 챙기고 있던 거구나. 그거를 좀 뒤늦게 눈치를 챘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시가 그렇게 위대한 거라면 그걸 쓰는 시인도 위대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삼이 얼마나 교묘하게 정말 아주 영리하게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야 저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 세 번째 시집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어요. 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김종삼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에 이 활동을 시작한 시인인 전봉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그 전봉건이라고 하는 시인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시인 가지고도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시인의 제목을 빌려온 거예요. 그 시인의 시집의 제목을. 이 되풀이라고 하는 것이랑 이 사랑으로 표상되는 뭐 이 우리 삶에 대한 생각들 혹은 타자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되게 이 제가 그때 근래 하고 있었던 생각들하고 되게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시의 중추를 이루는 시를 말하라면 아카이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더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잠깐 읽고서 낭독을 하고서 괜찮아요. 낭독을 하고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아카이브. 이 계단을 오르면 집에 이른다. 제비들이 창턱에 앉아 몰아 떠들고 있다. 그것이 여름이다. 장미가 피는 것을 보며 여름을 알고 무궁화가 피는 것을 보며 여름인 줄을 알고 벌써 여름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난 여름에도 똑같은 말과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 알아차림을 평생 반복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마다 여름은 창턱을 떠나 날아갈 준비를 한다. 이 계단은 집을 벗어난다. 여름이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여름이 이리저리 피어있는 풍경이다. 낮은 풀들이 한쪽으로 밟혀 누워있다.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 누적 없는 반복을 삶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이 시의 서정적 일면이다. 이런 시인데요. 이게 뭐 내용은 다들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딱 요즘 요 시기 한 6월쯤 되는 그 시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시인데 제가 군대를 6월에 갔거든요. 제가 군대를 6월에 갔는데 한여름에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20대 전체를 숨도 안 쉬고 맨날 글만 쓰고 시만 쓰고 심한 생각하고 그러고 쭉 살았던 거예요. 엄청 바쁘게 살고 입대하기 이틀 전까지도 계속 원고를 쓰고 일을 하고 그러다 갔어요. 근데 그러다 갔더니 이 훈련소의 첫 주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옷 받고 신발 받고 걷기 연습하고 그게 처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빡빡이가 돼가지고 수많은 빡빡이들과 함께 같이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진짜 막 그때 막 약 먹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황이 온 빡빡이 슬픈 빡빡이가 돼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그 군대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군대는 무궁화가 진짜 많은 거예요. 군대니까 무궁화가 진짜 많아가지고 무궁화가 진짜 많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름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궁화가 여름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름이 오면 장미가 아니라 이제 무궁화를 보는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훈련소 시절이 끝이 나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가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힘든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을 계속 많이 하면서 이렇게 1년을 보냈더니 또 어느 순간 무궁화가 또 잔뜩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무궁화가 엄청 많이 핀 걸 보면서 여름이 왔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둘러보니까 군데군데 장미도 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제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비들이 그 막사 그 건물 그 벽에 막 쪼르륵 붙어가지고 막 짝짝거리고 날아다니고 막 계속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름이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 근데
그 군대에서는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근데 사실 매일매일이 똑같고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가는 거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특히 저도 프리랜서로 사느라고 저는 주말하고 평일이 따로 구분이 없고 요일 구분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루가 가고 내가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이걸 어제랑 오늘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전히 어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날짜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어 가니까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 구분되지 않는 일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고.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뭐 우리 그 봄에 벚꽃 핀 거, 목련 핀 거 보면 꼭 그러잖아요. 야, 목련 폈네. 아, 벚꽃 폈네. 아, 봄이다. 이 생각을 꼭 말로 꼭 다들 하잖아요. 생각으로 꼭 다들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구분되지 않는 일상이 시간이 같다고 하는 거를 그 순간 알아차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벚꽃이 피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무궁화가 피는 것도 사실은 그 또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반복이 이제 변화해 나간다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생각이랑 반복에 대한 생각이랑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일에 대한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하는 이 시집 전체를 좀 끌고 가는, 품고 가는 좀 그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풀이들이. 그래서 이 시집 안에는 계속 뭔가 반복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되게 일상의 어느 순간들이 원래 일상의 순간들이 많이 쓰긴 했지만 일상의 순간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삶의 반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삶의 반복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저한테는 이 시가 문학이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혹은 나 자신하고 잘 살아가는 일들을 고민하는 방법 사실 방법을 고안했다기보다는 계속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 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작가로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들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런 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되게 소박한 시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막 첫 번째 시 낼 때 막 무슨 대야심을 막 했던 막 그런 야심 같은 건 이제는 별로 없고 그냥 이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면 시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함께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가면서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라고 하는 저 말도 좀 약간 좀 양가적인 말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왜 저 말이 기본적으로 그거잖아. 야, 너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 공부는 언제 할래? 이게 엄마가 하는 그 말들 이제 그게 저 말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시라고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 다음에 할래 라는 말이기도 한 거고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는 또 되게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처럼 좀 보이는 저런 뉘앙스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가적인 마음 상태가 다 들어가 있는 좀 그런 구절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나 고민들이 되게 계속 들어가 있었던 사실은 되게 저는 이 시가
달라진 점이 일단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 시집은 제가 시집을 내고 제가 이 책을 못 좋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렇고 너무 잘 쓰려고 애를 쓴 게 스스로 보여서 또 약간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번 세 번째 시집을 묶을 때쯤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 시가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부끄럽진 않더라고요. 그냥 좀 잘 쓰지 그랬냐, 좀 시 좀 잘 쓰지 그랬냐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펼쳐보면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거를 내가 썼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작가가 돼가는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한편 동시에 이렇게 긴장감 없어지고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너무 혹시 내가 지금 긴장을 풀고 있나? 만약 긴장 풀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쓰게 되는 시들 같은 경우에도 더 아마 잘 쓰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 애쓰지 않고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더 제가 좀 정직하게 혹은 마음 편하게 혹은 안 부끄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마 되지 않을까 혹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뭐 이제 읽으시는 분들도 혹은 이미 읽으신 분들도 그냥 보면서 그냥 얘가 대체 뭐가 이렇게 인생이 심란하고 고민이 많아갖고 계속 이렇게 이게 약간 이 시집이 특히 근데 약간 쩔쩔매는 듯한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떤 말들이 보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이거 다 해야 되나? 골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문창과에 가는 것이 시를 쓰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데 문창과에라도 안 가면 시를 접하는 기회가 확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친구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가 진짜 어렵고요. 계속 해나가기도 어렵고 쉽게 다음 발걸음으로 옮겨 나가는 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한테 뭘 배운다 뭐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같이 모여갖고 고민하고 얘기하는 일들 여기에서 시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얻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온 세상에 다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은 가득하면 좋겠지만 많지 않고 저는 문창과 가서 좋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초중고 다니는 동안에는 구석에서 혼자 책 읽는 아싸였는데 아싸였던 내가 문창과에 가니까 인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런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 동료를 만들기가 쉽다는 게 저한테는 문창과였으면 얻은 점이었고 사실 저는 그리고 문창과에 안 갔으면 저는 제가 시를 안 읽었을 거기 때문에 써보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시인도 안 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좋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정말 그 환경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가성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대 문창과는 그 실기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있다 없다 하는데요. 제가 중대 문창과 간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제 내가 문창과를 가야지라고 고3 때 뒤늦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근데 그 전에 글쓰기 경험을 한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입시 요강에서 중대만 실기가 없는 거예요. 전시에. 사실 그래서 왔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시집을 읽지도 않았는데 왜 문창과를 지원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 소설 때문에. 소설가가 되고. 근데 이제 문창과 가가지고 잘 배웠죠. 제가 소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배웠어요. 네, 너무 잘 배웠어요.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쓰는 게 더럽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게.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기 좀 소설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가 힘들었냐면 소설 쓸 때 이거를 내가 대체 이 부분을 안 써도 돼야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왜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써야 되지? 근데 또 부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할 때 그런 부분 마주치니까 내가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진짜 써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그때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좀 재미가 없고 잘 안 풀리고 나는 맛있는 부분만 쏙 빼먹고 싶은데 근데 시는 약간 그래도 되거든요. 앞뒤 다 잘라내고 집중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소설은 마냥 그렇진 않아가지고 대체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 이런 얘기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니까 어느 소설가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필요 없는 부분으로만 쓰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작가가 되고 듣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인데 내가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그 눈치를 좀 일찍 챘으면 소설을 더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를 쓰려면 남다른 시선, 남다른 감수성, 남다른 문장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훈련을 해야 되나?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너무 타고나시길 시인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하늘만 보고 길 가다 뭐만 봐도 막 시심이 뻐렁쳐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막 시를 막 줄줄줄 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일단 그렇지 않고 많은 시인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다른 시선이니 남다른 감수성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모니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엉덩이를 오래 붙여서 내가 안 되는 거를 될 때까지 그냥 나를 박박 긁어내가지고 뽑아내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감각을 막 키워나가는 훈련 같은 거는 따로 필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내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고민을 하는 과정이 더. 왜냐하면 이 오래 앉아서 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는 내가 쓸 수 없는 걸 쓰는 일이에요. 이 생활인 황인찬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가닿지 못하는 것들을 써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결국에는 앉아갖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괴롭히는 시간.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있더라고요. 타고난 시인들이. 근데 보통은 저는 어쨌든 아니라서 그걸 괴롭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나라고 하는 이 갇힌 단단한 틀을 어떻게든 깨려면 벗어나려면 기준점을 여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저 밖에다 두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갈 여지가 힘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인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랑 혹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랑 혹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밖에 놨을 때 가끔씩 우연하게 내 바깥에 있는 나보다 나은 것들을 써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서 훈련보다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문장을 똑바로 쓰는 훈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다 여기 오신 분들 남겨주셨어요. 아 본인들 질문에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걸 정말 원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끊임없이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에서 멀어지는 것, 오히려 그게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듯 합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뭐 이렇게 감상 메시지 같은 거가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꼭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시 보면 시든 간에 뭐 현대 미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요즘은 이게 언제나 그랬어요. 사람 자기가 모르겠으면 일단 화를 내거든요. 이상이 오감도를 연재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이태원이구나. 그 조선일보에서 일하던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제 이상을 꽂아준 건데, 이상 시 연재 오감도 연재를 꽂아준 건데, 그 양반이 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녔어요. 사직서를. 그 이상을 연재하는 동안. 왜 그랬냐면 그 옛날에 댓글이 많던 시대도 아니고 전화를 편하게 하는 이런 시대도 아닌데, 이상이 오감도를 연재하자마자 투서가 미친 듯이 날아드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냐? 장난치냐? 이거 죽여버리겠다 막. 이해를 못하겠는 글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겠고 불편하면 일단 화를 내거든요. 근데 약간 이 얘기 좀 왜 하냐면 사실 이게 순수 예술과 이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어디 가면 꼭 하는 말. 왜냐면 이걸 사람들이 항상 화를 내는 일들을 좀 멈춰보려고. 이게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차이는 엄청 많고 구분하는 법도 진짜 많아요. 이를테면 문학으로 치면 문지에서 나오면 다 순수 예술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라이트 노벨 딱지를 붙이고 나오면 대중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씬에서 소비가 되느냐로 구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대중예술의 역할은, 기능은 알고 있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술영화 나부랭이보다 넷플릭스 영상물이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당연히. 왜냐면 잘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듦새 자체는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들면 순수예술이요, 못 만들면 대중예술이 이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순수예술이 이제 어떤 귀족들이 향유하는 거고 계급이 분리가 되고 이런 시대였다면 그게 의미 있는 분류인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예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알고 있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야, 사랑은 중요해, 아니면 사랑은 끔찍해, 가족은 소중한 거야, 반대로 가족은 진짜 지옥이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는. 그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 확인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푹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일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예술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이 사회 재생산을 돕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재생산을 돕는 일이에요.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사회를 더 약간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안정화가 꼭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죠. 반면에 순수예술이라는 일은 그렇진 않아요.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지 간에 알고 있는 거를 네가 알고 있는 그게 진짜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면 아씨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 사회에 불안을 초래하는 거. 그래서 저도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문창과 간다고 갑자기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갑자기 문창과에 가버리게 되고 어머니 속을 썩이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게 다 이제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건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순수 예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넓히는 일이 되죠. 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 예술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막 뭐 약간 뭐 질문이 어떻게 됐더라? 뭐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공감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언제나 좀 그런 거하고 좀 가깝다는 그래서 조금은 이 알고 있는 자리를 유예시키거나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어쨌든 그 자리를 조금 더 흔들어 보고 싶은 거가 이제 그 예술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뭐 희지의 세계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맞는 말이라 좀 지겹기도 하고 좀 새로운 걸 발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발명을 못하니까 누가 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똑똑한 누군가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현대미술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꼭 내러티브가 명료하고 재미있게 술술 읽히고 그런 소설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고 그게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내지 말아달라. 그냥 지나쳐 주세요.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거니까 굳이 화내지 마시고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것도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까지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를 쓰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단번에 작품을 완성하는지 써놓고 끊임없이 깎고 다듬는지. 저는 한 편을 되게 오래 써요. 짧으면 2주, 보통 한 2주? 그리고 길면 한 달? 한 달 더 이상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내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한글창을 여러 개 켜두고 시 쓰거든요. 한글창을 원래가 시를 쓸 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행하고 행 사이가 너무 긴밀하게 붙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줄줄줄 적힌 게 돼가지고 생각에 긴장감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가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하고 사이를 좀 긴장감을 확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앞에 내가 한 말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점프를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간을 좀 두고 쓰는 거예요. 이만큼 덩어리를 써놓고 바로 다음 붙이면 너무 딱 달라붙는 이야기가 나와서 멀리 못 가니까 약간 시간을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 쓰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좀 굴려두고 있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이 시간이 비고 버리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만큼 썼다가 다시 요만큼 썼다가 다시 또 요만큼 했다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여기 하나가 딱 잡혀갖고 끝까지 보이면 이제 이걸 쭉 쓰고 그래서 하나 끝내고 나면 나머지 되게 돌고 또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작업하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캔버스 여러 개 두고 여기 요만큼 작업하고 요만큼 작업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는 퇴고도 잘 못해요. 퇴고를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 그냥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완성했다 이게 아니고 난 안 되겠다. 이게 내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나와요. 더는 더 좋은 생각이 안 난다. 이보다 좋은 생각이 내가 지금의 나한테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기까지 하고 끝내는 거라 오랫동안 그냥 붙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중에 쓰고 나서 다시 시간을 돌이켜봐서 다듬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냥 계속 쓰는 과정이 계속 퇴고 과정이고 막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작가들마다 스타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바로 쭉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줄줄줄 쓰면 그냥 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시인은 뭐 진짜 엄청 길게 썼다가 그거를 막 자르고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걸로 이제 압축률을 확 높여버리는 막 그런 시인들도 있고 막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사랑을 위한 되풀이의 죄송한 마음이라는 시를 읽다가 숟가락에 붙어버린 미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으로 떼어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물에 풀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고 넘겼는데 작가님의 시로 이 난감한 순간을 마주하니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시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연히 쓴다는 사실에서 오는 건데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메모를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냥 메모를 엄청 많이 하고 사는 게 이 일상을 안 놓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일상이 그냥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가 덩어리화 돼버려가지고 그냥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끝나 있잖아요. 정말 너무 정신없이 벌써 하루가 끝이야 싶게 하루가 끝나버리잖아요. 그 세세한 것들이 다 구분되지 않고 이게 뇌가 그렇게 정보들을 처리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익숙한 것들은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이 하루가 긴데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짧아지는 이유가 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항하기 힘들거든요. 뇌가 움직이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메모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메모를 뭐든지 간에 길 가다 본 거 잠깐 생각난 거 어디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쓸 수 없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메모를 좀 최대한 많이 하는 거 저한테는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 올리는 그래서 사실 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맨 처음 생각했던 장면은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그 장면을 싫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차갑게 식은 국을 먹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차갑게 식은 국하고 차갑게 식은 밥까지 미지근한 밥까지 같이 먹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 장면이 어릴 때 몇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리니까 불을 켜기도 무섭고 근데 어쨌든 밥은 어떻게 했는지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씨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처음 시작은 그냥 그 장면을 시로 쓴다였고 그래서 그럼 그때 뭐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쓰기 전에 계속 좀 잠깐 되새겼던 것 같아요. 되새기면서 했던 와중에 이제 저 장면이 생각에 나서 그거를 적어놨다가 이제 시에 넣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무조건 메모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가장 힘들 때가 샤워하다 뭐 생각날 때거든요. 샤워하다 문장 생각나. 그럼 전 근데 제가 뭐 핸드폰을 들고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걱정이 없었는데 저는 핸드폰을 들고 셔워를 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계속 그 문장을 입으로 계속 외워요.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그 문장을 안 까먹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면서 몸을 말리고 수건만 닦고 바로 나가서 뭐 바르고 이럴 시간도 없이 일단 핸드폰에 바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근데 가끔씩 그걸 까먹고 속옷을 입다가 까먹고 못 쓰고 중얼중얼 씻는 내내 중얼중얼 다 해놓고 막 이럴 때도 있어가지고 메모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진주에서 일정 이후 뭐 드실 건가요? 혹은 일정 전에 뭐 드셨나요? 네, 제가 방금 제가 이제 진주에 처음 온 거고, 근데 진주에 오면 냉면을 꼭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먼저 오니까 같이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 사주셔가지고 냉면을 사주셔가지고 냉면을 아주 만족스럽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그니까 저도 나중에 가보려고요. 거기도 나중에 가보려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작업할 때가 많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수도권 카페들이 일찍 닫을 텐데 요즘 작업엔 차질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근데 그래갖고 저 카페에서 일을 못 하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작업 그냥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집 나와서 그냥 집 작업실 겸 집 거기서 집에서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서 그냥 거기서 쓰는 걸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좋진 않아요. 사실은 카페가 훨씬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카페가 잘 되는 이유는 집에선 일단 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 감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걸요? 카페에서 딴짓을 30분 이상 하고 있으면 주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쟤는 뭔데 지금 노트 펼쳐놓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그 생각이 들어서 딴짓을 오래 못하고 좀 집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딴짓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유튜브 라이브 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무슨 시간인데 그거 왜 하는지 알겠어요. 그 시간 딴짓을 할 수가 없죠 진짜. 제가 그러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 질문들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뭐 혹시 네. 놀고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달아나는 지속을 보니까 진짜 막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다른 저번에 여기 진주문고에서 작년인가 신영철 평론가 음. 왔잖아요. 그분도 가장 중요하고 필순위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 그때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결혼했는데도요 이러니까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1순위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작가들만 보다가 이 문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들고 서기 시원하고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네. 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도 품을 좀 넓히는 네, 것 네. 같은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네,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인사말 드리고 네. 중요한 거는 아까 2010년대 말에 문단에서 미투 이제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뭘까? 그런 일을 한 그 가해자는 나쁜 놈인가 이런 또 의문 문제 제기도 하셨잖아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최영민 시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이쪽에 왔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문단 내에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문단 내에서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뭐 한 사람? 성명서. 아. 시인이랑 재판하고 이럴 때 문단 내에서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시인님께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아무 움직임이 이렇게 돌을 하나 던진다거나 조약돌 하나 던진다거나 맞아요. 안 하셨어요. 맞아요. 좀 죄송하고 좀 난처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라이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켜놓고 그래요? 얘기하는 거니까.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으면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니 이제 착각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난처함이나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작가 한 명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성명서를 내는 일에 대한
저항감이 혹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고은은 엄청 사이즈가 큰 시인 아니냐, 그리고 고은이 얽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느냐, 거기서 나온 걸 텐데, 거기서 이 작가 한 명을 두고서 무엇인가를 단체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지원 활동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 활동을 하거나 어떤 피해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럿이 이름을 모으는 게 거리낌이 없고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명의 작가를 두고 여럿이 이름을 내걸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에서 그 성명서가 안 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성명서랑은 별개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글들을 쓴다거나 되짚어 본다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영민 시인의 그 말은 아주 분명하고 좋은 지적인데, 동시에 약간 또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을? 그리고 이 라이브가 켜져 있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또 이제 그분이 쿨하게 삐졌잖아. 뭐 그렇게 이제 마음 공개적으로는 그 강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절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여성 시인에 대해서만 하시고, 이제 뒤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 우리가 다 그냥 예상하고 그런 점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서 약간의 문학판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뭐가 달라졌냐면, 조심하고 뭐가 가능해지면, 개소리 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옛날에는 작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냥 그러면 네네 하고 듣고 있고 뭐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앞에 개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다들 일어나서 가요.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되게 느꼈거든요. 그냥 그건 되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뭐가 많이 달라진다는 실감은 있어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순수하게 문학적인 입장인데요. 시는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새로운 시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학평론이나 신춘문예 때 시평론으로 당선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아주 정말 명확한 답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읽는 일은 내 자유예요. 그러니까 시 읽기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소통 행위들 자체가. 그렇다면 어떤 읽기 중에는 어떤 읽기를 해야 이 텍스트를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뭐 신데렐라를 보고서도 역시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나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야, 결과적으로 계급제가 진짜 문제다, 계급제 타파하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은, 하나의 텍스트 읽어내는 방식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요. 그러면 평론은, 혹은 뒤에 있는 이 평론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공리라고 치면 이 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읽기는 뭘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건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텍스트를 텍스트 안으로만 계속 파고들고 갈 때조차도, 그래서 아예 그냥 문학주의적인 그 비평을 할 때조차도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의의는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이 공리적인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들이 만나는 자리를 담론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 혼자서 이렇게 읽었음, 다른 사람 이렇게 읽었음 하는 것만으로는 담론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담론장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그 고민들이 만나서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방향성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해석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자유고 어디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거나 더 내가 이걸 진지하게 대하거나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쓰이는 방식, 이롭게 쓰이는 읽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차원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평은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물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막 이를테면 무슨 뭐 유튜브에서 영화 해석해 주는 것처럼 소름 돋는 진실 뭐 이런 식으로 막 뜻풀이를 해주는 게 비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냥 지적 자극을 주는 그냥 재미있는 어떤 그냥 놀이 같은 건데 뭐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런 거죠. 영화 비평이든 미술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군대에 계시면서 어제와 오늘의 헷갈리는 일상을 살아가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념이나 상념들이 많이 이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머릿속을. 그래서 멍한 상태로 이렇게 하루를 버텨내는 시간이 많은데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상념을 이어서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신지.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저 맨날 죽고 싶다. 죽여버려. 이 생각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들 그렇지 않아요? 네? 덕질이요? 요새는 옛날처럼 열심히는 못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져서. 약간 아이돌판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약간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죽고 싶다랑 죽여버려랑 이 생각을 같이 항상이나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나가는 게 삶인데 저도 맨날 그 생각해요. 맨날 머릿속에 죽고 싶다 이거랑 죽였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네,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순간 그냥 글을 쓸 때에는 이제 그걸 멈추고 그건 디폴트니까 너무 당연한 기본 상태니까 그걸 멈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좀 쓰게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답하기가 어렵네요. 장비 그 표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처음 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게 편집자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견을 좀 변형할 수도 있고 네. 네. 일단은 네. 유희경 시인하고 강희철 시인의 역할을 봤을 때는 남문보다는 장문이 훨씬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단문. 나는 장문에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장문이 많잖아요. 네. 네. 일단은 요 표지는요. 그러니까 이 표지를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진짜 이 창비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 그림을 잘못 그리면 완전히 표지가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창비가 대체로 표지가 안 예쁜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사실 저는 창비랑 계약하는 게 싫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와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진짜 싫었어요. 왜냐면 다른 다 떠나서 어디서 시집을 내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창비에서 계약을 하자 그랬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표지가 별로라서 싫다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사이사이 계속 이 창비 표지 판형이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표지 스타일은 무슨 수를 써도 예쁜 책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레이아웃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림을 뭘 올리냐에 따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제가 요거를 인터넷 서점에서 요거 이미지를 다른 시인들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미지를 따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제 레이어 다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깔고 여기 색깔 제가 골라서 계속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림 계속 혼자서 계속 포토샵으로 계속 넣어보고 계속 그걸 하면서 고른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꽃 아니면 열매를 넣자였어요. 왜냐하면 꽃이나 열매들은 해를 반복하면서 계속 피고 지고 열리고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꽃 아니면 열매를 넣자였는데, 그래서 원래는 되게 화사하게 가득한 큰 꽃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넣으니까 되게 촌스러우시더라고요, 꽃을. 그래갖고 꽃을 넣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편지한 선생님이 추천해줬어요. 그러니까 요 네덜란드 세미라, 이게 17세기인가? 식물 세미라예요. 네덜란드 식물학자의 식물 세미라인데, 옛날에는 사진을 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니까 연구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됐어요. 그래서 식물 세미라라고 하는 이 그림 양식이 지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식물 세미라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도 이제 생물학 하시는 그 선생님이 식물 세미라를 되게 잘하고 꾸준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식물 세미라를 가져온 거고, 그 서양배 이미지예요, 서양배. 근데 이것도 약간 고민했던 게, 원래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감을 올리는 감 그림이, 한국 작가가 그린 감 그림이 되게 예쁜 게 있어가지고, 접시에 올라온 감이 예쁘게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올릴까, 아니면 여기 세미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감이나 뭐 귤이나 뭐 이 사람 거 그림 중에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너무 익숙해서 감은 너무 감인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귤을 올려도 그럴 것 같고, 뭘 올려도. 사과 정도가 그래도 중립적인데, 사과는 너무 이제 밋밋하고. 그래갖고 고른 게 서양배였어요. 왜냐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일인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과일이야 일단 싶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심을 하면서 고른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단문이 좋다, 장문이 좋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좀 똑바로 써야겠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쓰는 게 더 쉬워요. 문장을 길게 쓰는 건 한번 흐름만 타면 쭉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단문은 짧게 끊었으면 계속 호흡이 끊어져야 되니까 그때마다 힘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글자 수는 적죠. 그러니까 길게 쓰는 게 더 손쉽다? 뭘 더 잘 쓴다는 잘 모르겠고요. 잘못하면 장문은 잘 쓴다는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장문은 문제되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미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문에 강하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글쓰기를 계속 쭉 하면 쓸데없는 문장을 쓰는 일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은 어지간하면 하면 장문이 편해요. 그냥 왜냐면 그건 한 호흡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아까 소개하실 때 첫 소설은 진짜 열심히 쓰겠다 그러고, 세 번째 소설은 네. 다 하고 나서 이제 일상의 어떤 네. 쓰겠다 하시는 게, 시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네. 바뀌었다고도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걸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삶에 대한 태도. 네. 그러면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본 세상은 어땠고,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또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똑같은 세상인데 그냥 나의 태도만 달라졌던 걸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서, 그러면 좋은 삶이라는 게 그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삶이라는 건 정말 또 어떤 걸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좋은 삶은 다를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네. 묻고 그런데 문제가 네. 근데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바뀐 거기도 하고 제가 바뀐 거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혹은 2000년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든 세계가 설명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 설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른 책들을 읽고 하면서 그 설명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대 초반, 저는 그때 시험 쓸 때는 21살, 2살, 3살 뭐 이랬으니까
이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또 어떻게든 더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10년대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세계가 좀처럼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과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삶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하나의 요인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변하는 것도 그냥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저 역시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잘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쨌든 저한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시고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는데 바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시쓰기니까 이 시쓰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바라는 좋은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동시에 그거를 계속 스스로 뭐 확신한다거나 내가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거나 막 이런 생각들이 또 막 잘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해결을 하는 게 그거부터 해결을 하는 게 지금은 저한테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두 분 정도 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분 정도 짧게. 네. 요즘 되게 고전 막 클래식 말고 요즘 되게 좋아하는 젊은 작가 우리나라 소설 중에 작가 좋아하는 소설가. 네 우리나라 작가 중에 사실 좋아하는 소설가가 많진 않아요. 한국 소설가 중에. 일단은 저한테 약간 첫사랑 같은 작가는 배수아가 저한테 첫사랑이고 배수아를 읽는 바람에 문창가를 가겠다는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큰 작가. 배수아의 언어 작품이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접한 배수아 소설이 철수였어요. 철수라고 하는 그 중편을 처음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한테 소설이 그러니까 문학이 재밌거나 슬프거나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배울 게 있거나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배수아 소설은 재미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게 뭐야 싶은 거였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이상했던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이상한 게 문학이면 내가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저한테 문학은 그냥 재밌기만 한 거였는데 재밌기만 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배수아 소설을 접하고 나서. 그래서 저한테 첫사랑 같은 작가는 이제 정말 배수아 작가고 지금도 되게 열심히 따라 읽고 갈수록 따라 읽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서 너무 내가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는 여전히 좀 좋아하는 작가고요. 그 외에 사실 한국 소설가들 중에 제가 막 엄청 좋고 많이 영향받았고 사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인들은 많이 있는데 시인이요? 시인은 또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종삼도 그렇고 예, 전봉건 시인도 너무 마찬가지고 전봉건 시인은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인이고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싫고 너무 좋고 약간 이런 사람이고 김춘수 시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싫고 너무 좋고 이런 사람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승훈 시인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살아있는 시인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배우고 혹은 너무 질투나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서 누구 한 명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지금 안 죽은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시인 이거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이승훈 시인이었거든요. 정말 이승훈 시인이 계속 살아계셔가지고 그때 저 군대 가 있는 동안 돌아가셔서 빈소도 못 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빈소를 못 간 게. 근데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다 여성 시인들인데 이수명 시인은
제가 시를 쓰게 만들어 준 사람이고 그 중앙대 문창과 교수 예, 강의를 그때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듣고 그래서 이수명 시인은 저한테 그런 사람이고 또 뭐 김혜순 시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솔직히 근데 김혜순 시인은 되게 존경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잘 써서 약간 좀 이제는 좀 싫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대가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좋은 작업을 계속 해오면 후배들은 좀 마음이 좀 존경하지만 네, 불편하거든요. 좀 왜 이렇게 오래 해드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너무 잘 의미 있는 작업들, 뛰어난 작업들 계속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니 뭐 김행숙 시인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인이고 항상 배우는 시인이고 살아있는 작가들 중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중앙대 문창과는 이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박사 수료 상태예요. 아 그러면 그 석사에서 네. 박사로 갈 때 네. 논문을 써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석사 논문을 해야 석사 졸업이죠. 네, 그러면 석사 논문은 뭘 주제로 쓰셨어요? 세상에.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에티켓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보통 대학원 다니는데 당신 석사 논문 못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마당에 누구를 연구하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뭐 네, 못 말할 건 없지만 전봉건 시인으로 썼어요. 전봉건을 너무 좋아해서 전봉건 시인으로 쓰고 사실 제가 쓴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연구가 많이 된 사람이 아닌데 그 와중에 제 너무 거슬리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시 해석을 너무 납득이 안 가게 해석을 해놓고 근데 사실 그게 그 작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다른 얘기를 쓰려고 전봉건으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는 무슨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봉권 시인이랑? 전혀 없죠. 있을 건 네,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질문을 나눠볼까요? 없으면 여기서 맞춰도 돼요. 맞힐 준비를 할까요? 네. 저희 너무 아쉽다. 그래요?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니 논문 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저희 그 마치기 전에 저는 작가님들 행사 오시면 작가님 추천책 아 맞아. 그냥 저한테 좋은 책 3권 고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요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는 건 아동문학이거든요. 아동문학은 아름다우면서 되게 쓸모도 되게 있고 쓸모가 있다는 말에서 또 아동문학 하시는 분들 말하면 신뢰인데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의미에서의 쓸모인데 어쨌든 아동문학을 항상 요새 자주 생각을 하고 많이 읽는데 좋은 아동문학 제일 좋은 곡들에서 한국 작가들 걸로 일단 위주로 골랐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고르면 수박 수영장이라는 이 안녕달의 그림책.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되게 이 휴식 같은 되게 그림책이라서 받으면 일단은 되게 좋아하는. 근데 이건 또 제가 어디 이 사계절 출판사 일하시는 편집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 안녕달의 그림책을 특히 수박 수영장을 애들은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고 애들은 왜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되게 힐링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커다란 수박 수영장 안에 폭 들어가가지고 모두 이렇게 쉬는 약간 이런 건데 이 쉬는 느낌이 애들한테는 땡기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그래갖고 어른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은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이거 상 받았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이파라파 냐무냐무라고 하는 사실 그림책 치고는 되게 두껍거든요. 페이지 수가 많은 그런 그림책인데 너무너무 귀엽고 애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할 수 있는 되게 사랑스러운 귀여운 그림책이라서 이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에세이 중에 하나인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편집자 출신인데 그 이제 독서 교실에서 아이들 이제 읽기 교육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그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계속 꾸준히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들,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적은 책인데 너무 좋은 에세이라서 이것도 한번 안 읽어보셨다면 꼭 선물 아니더라도 이건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서. 네, 이렇게 골라봤고 추첨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몇 번도 아니요 그냥 랜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호가 저희 순수 출석할 때 지금까지 있던 번호로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그럼 어떻게 잠시만. 번호를 19번까지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숫자를 그냥 부르시면 돼요. 3개. 자, 두구두구. 네. 약간 쉽지가 않네요 또 이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네 제가 88년생이라서 8이고요. 8번 누구시죠? 8번. 최은여 선생님. 아, 네. 책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골라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음력 생일이 17일이에요. 17번. 17번 예, 구성미 선생님. 근데 사실 이 책이 제일 재밌는데. 아, 그거 말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상 받은 책이야. 그럼 이제 남은 거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오늘이 며칠이지? 26일이니까 6번 할게요. 6번 임미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또 사인 받으실 분은 바로 와서 또 사인 받으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강의 해주신 강희태 씨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